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건입니다. 기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처벌이 아주 강해서 더 무서워하지요. 배터리가 오래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외신을 보니까 미국 안에서만 벌써 4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요. 이스라엘 소비자 2명도 이스라엘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계획적 진부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장나도록 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이전과는 달리 기계가 굼뜨게 잘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쓰다 보면 그래서 신제품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전략이죠. 이번에도 애플이 그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지금 애플의 배터리 사태도 일종의 계획적 진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걸 직접 확인하게 된 소비자들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조작했던 독일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의 속임수 경영은 잠깐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 여전히 많은 것 같지요. 예, 12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올해 자산운용업계가 가장 공들였던 상품 중에 하나가 TDF라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다네요.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건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점들 골라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질문 보내오셨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입자들도 혜택이 좀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내가 세대로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오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번 세입자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도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어음 발행 부담금이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네, 기재부는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것 같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보통 이제 결제를 해줄 때 네. 현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 정도는 이 결제 대금을 어음으로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네. 어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 뭐 3개월 뒤 또는 6개월 뒤에 내가 현금으로 줄게라고 일종의 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도 이 어음이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단계 하나로 이 어음 발행 부담금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중기벤처부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그건 만약에 대기업이 어음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일종의 부담금을 신설을 해서 돈을 좀 내도록 하겠다. 뭐 과징금 성격의 부담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음 발행하지 말고 현금으로 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걸 하려고 이제 기재부 쪽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금 관리기본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재부 쪽에서 이와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어요. 부담금이 어음 발행을 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협력업체에 이 부담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시행을 해봐야 별로 실익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다시 중기부에 내려보냈다. 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겠죠. 네. 그 아래 하청의 재하청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하청업체한테 돈 줄 때 현금으로 자꾸 안 주고 어음으로 주면 1년 동안 당신들이 어음 얼마나 발행했는지 쭉 계산해 놨다가 그 발행금의 뭐 몇 % 이런 식으로 일종의 벌칙금 내릴 거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기재부는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발주업체가 갑이고 협력업체가 을이면 발주업체에 가는 부담 다 협력업체에 떠넘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현금으로 3억 받아갈래, 뭐 저 어음으로 3억 1,000짜리 받아갈래 하다가 네. 어음 발행이 안 되면 뭐 더 값을 깎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 부담금이라는 게 원래 도입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도리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업체들에게 다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굳이 이걸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도 부담이 하청업체 쪽으로 내려갈 것 같기는 한데 네. 기왕 내려가는 부담이면 한번 해보죠. 어음 받나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발행액의 0.1% 정도를 부담금으로 하자라고 지금 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간 어음 발행 규모가 전자음이 한 500조 원 되고 나머지가 또 한 500조 원 돼서 거의 1,000조 원 규모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뭐 한 1조 원 정도의 부담금을 이제 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모아서 다른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만약에 단계적 지금 당장 폐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시장에서 해보는 게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보이고 있고 언론들에서는 또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한다. 1조 원이나 증가한다. 또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 쪽은 증가한다는 뜻일 테고. 네. 정부가 걷어가서 쓸 게 아니라 정부가 걷어다 놓고 어음으로 많이 받은 2차, 3차 하청업체한테는 좀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기업한테 뭔가를 발주하는 발주처가 네. 현금으로 그때그때 주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대기업은 또 현금으로 받아놓고 2, 3차 업체한테 주는 건 관행이니까 어음 줄게요 하고 뭐 어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어음이라도 못 받아서 날린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사실은 뭐 명확하게 보면 이 어음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어음을 발행하는 게 관행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니 한 3개월 후에 주겠다. 그래서 네. 이제 어음을 끊어주거나 6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어음을 끊어주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시장의 원칙은 대기업이 자금 조달을 다른 데서 해야죠. 이자를 주고라도 자금 조달을 하고 물건 사온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어음이라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고 돈이 궁한 중소기업들은 뭐 거래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다시 은행이나 시중으로 가서 6에서 7%의 할인을 받아서 결국엔 현금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가도 더 낮아지는 뭐 영향도 있고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면 기업 어음을 발행하든가 사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한번 고민되고 추진됐던 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음 발행 부담금이라는 게 1997년도에 한 차례 추진이 됐었어요. 이때도 이제 어음 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을 문 닫게 한다. 이 당시엔 더군다나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나갈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담금을 만들자라는 추진이 됐었는데 이 당시는 어음 발행 금액의 0.03%를 물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0.1%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때도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준다라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이때도 이게 도입이 안 됐거든요. 네. 이번이 두 번째 추진인데 기재부하고 지금 중기부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어음이라는 걸 법으로 못 짓게 아예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왜 어음은 허용해 놓고 뭐 또 부담금을 주느냐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아예 이러면 자칫하면 신규 사업 시작했다가 부도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사업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어음으로 좀 돌릴 수 있다면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참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심은 지난번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항소가 들어가서 2심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지목돼선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고요. 이제 그 2심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 앞서 1심에서 나왔던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줄 것이냐 도리어 좀 늘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1심에서는 일단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 특검 쪽에서 주장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목조목 다 명확한 청탁은 있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겼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심 결심 공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네. 명확하게 청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묵시적인 청탁이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일 이제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그게 핵심이군요. 예, 어떤 게 나올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또 다른 쟁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냈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은 좀 칼을 간 상황이죠. 이것도 유죄다라고 특검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청와대가 내라고 하니 다른 기업들도 다 낸 거고 뭐 특별히 삼성이라고 해서 더 잘못한 건 없다 이런 판결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서 낸 거지 자의적으로 네. 우리가 낸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특검 쪽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대가를 바라고 낸 것이었고 독대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의사가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돈만 냈는데 왜 여기선 말을 냈느냐 하는 차이도 좀 네.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뭐 판결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년에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예고를 하는 예정일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27일 발표니까 내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내년에 어느 정도 성장률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냐가 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3% 성장률 달성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3% 성장률을 그대로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2년 연속 이제 3% 성장률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한번 3%가 연속해서 네. 성장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7년 만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는 수치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원화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 수출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무역 공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뚫고서 우리가 내년에도 3% 성장률을 달성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아서 사실은 홀로 성장이었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경기가 좀 다른 부분으로까지 퍼져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결국에는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이번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한 것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 경제정책 방향에서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건 이제 결국에는 내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국내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상반기 쪽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네. 하반기에 나올 것이냐 또는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집중하고 볼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나머지야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 네. 성장률 달성하는 것도 뭐 정부가 달성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뭐 기자들이야 중요한 기사거리로 다루긴 합니다만 뭐 청취자들이나 독자들이 보기에는 매번 했던 소리들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말씀하신 통화신용 정책은 고민거리네요. 우리나라가 내년에 금리 어떻게 올릴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외 상황을 보고 감안을 해서 또 결정해야 되는 거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에 한 2차례 정도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0.25%포인트씩 두 번.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도 되지 않고 네. 그리고 미국 역시도 내년에 2~3차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도 좀 막을 수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제 성장률 부분은 저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 할게 뭐 3% 할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경제라는 게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이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보내고 시장도 심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도 경제 성장률 수치가 이제 대선 공약에서는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속아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그만큼 예. 발전하는 거겠죠.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고의적으로 늦췄다고 이번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애플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신형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네. 구형 제품들의 이제 속도를 저하시킨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미 구형 제품은 내가 사서 내 주머니에 들어 있는데 이게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그 운영 체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죠. 예. 그러면 그걸 업데이트를 하면 보통은 뭘 막 다운로드 받고 예. 뭐 바빠요. 아무튼. 예. 보통은 이제 기능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좀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배터리가 좀 빨리 달게 한다거나 네. 뭐 예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4~5시간 써도 배터리 절반도 안 달았는데 오늘은 한 2~3시간 썼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핸드폰을 오래 써서 이게 배터리 수명이 다 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런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기능 저하를 조금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조금 제기가 됐었어요. 이번에는 오히려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다르니까 예. 구형 제품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제품은 네. 성능 자체를 잘 발휘 안 하도록 배터리 많이 안 쓰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 애플이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 이 보도에 대해서. 그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쓰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굉장히 뿔받은 거죠. 열받은 거죠. 차가 연료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에어컨도 자동으로 꺼지고 네. 히터도 안 나오고 이제 네.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에어컨 꺼지게 만들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개인적인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집단 소송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요. 집단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단 소송이 조금 힘들죠.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그 주식 분야 증권시장 분야에만 이제 그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은 한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받는 집단 소송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좀 불가능해서 집단 소송으로 국내에서는 번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국내에서도 약간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종일 씨가 보내신 질문입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유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월세나 전세금도 한 번에 5% 이상 못 올리고 최대 8년까지는 그 집에서 세입자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집주인이 오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오늘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부터 그런 혜택이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세입자 말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한 이후에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 최초의 세입자,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 세입자부터 적용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세입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새 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다주택자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살고 있는 나부터 최대 8년까지 살면서 5% 이상 임대료가 안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나는 해당 안 되고 다음 세입자부터 되는 거고, 그럼 나도 새로 집 구할 때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혜택 보고 싶으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쓰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냐, 이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살고 계신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그 다음번에 계약서 쓰는 세입자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이 국토부의 주거복지기획과에서 이 업무 담당하는데 요즘 이 문의 전화가 아주 많이 온다고 해요. 결론은 이 다음 세입자부터 적용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새로 받는 세입자부터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2년 후에 나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리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럼 그때부터는 시중 전월세보다 가격을 더 올려서 세입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세입자가 그 돈 내느냐 하면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중 전월세보다 좀 비싼 값을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최대 8년까지도 살 수 있고 5% 이상 안 올린다고 하니까 고민해 보시고 더 비싸게라도 주자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처음으로 계약하게 되는 그 다음 세대부터 세입자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기존 세입자는 지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오늘 했건 안 했건 관계없다. 이게 오늘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 살다 보면 이렇게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뭐 뉴스 듣다 보면 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런저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어디 물어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가르쳐주고 할 때는 저희 손경제 홈페이지 친절한 상담소에 올려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미니나 휴대폰 문자 샵 8001 여기로 질문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이런 질문들은 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분 또 인터뷰를 청해서 자세한 답변들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르쳐 주실 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거네요. 네.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타겟 데이트 펀드. 네. 펀드는 알겠고 타겟은 목표로 하는 거고. 예. 데이트라고 하면 요 날짜인 데이트죠. 맞습니다. 예. 그럼 뭔가 날짜를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까? 맞습니다. 다 끝났네요. 예, 안녕하십시오. 네. 설명 다 해주셨는데 이게 네. 보통 우리가 펀드 하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이제 뭐에 투자하냐, 주식에 투자하냐, 채권에 투자하냐 이런 얘기고 뭐 베트남 펀드, 미국 펀드 이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냐 이걸 나타나는데 네. 이 타겟 데이트 펀드 줄여서 뭐 TDF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이 TDF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투자를 하겠다. 운용사에서. 이런 네.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보통 우리가 은퇴 시점에 가까워 오면 주식 같은 좀 공격적인 자산, 위험 자산은 줄이고 채권에 네. 많이 투자를 하시고 젊었을 땐 좀 주식같이 공격적인 자산 투자를 많이 해라 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면서 요 나이 정도 되면 주식은 이렇게 줄여야겠다. 네. 채권은 이만큼 늘려야 되겠다. 이걸 임의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또 수시로 바꿔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TDF에서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는 알아서 고객님이 은퇴 시점에 가까워 오면 이것들을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이 타겟 데이트라는 게 그 개인별로 목표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한테 돈 다 맡기면 예. 그 돈을 당신의 나이에 맞춰서 네. 비중을 조절해서 주식도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 거 골라서 투자하고 네. 채권 같이 안전한 것들은 당신이 나이가 점점 들면 그 비중을 늘려서 네. 아무튼 잘 알아서 해줄 테니 우리한테 돈 맡기세요 이거예요? 맞습니다.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을 조절해 주겠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말씀 나왔으니까 네.
왜 젊을 때는 주식에 많이 투자해도 되고 나이 들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똑같이 위험하면 똑같이 위험한 건데. 그렇죠. 뭐 젊었을 때 20살에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까먹어도 되느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10,000원짜리 한 장은 누구에게도 소중한 10,000원짜리인데 아무래도 주식은 변동성이 큰데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써야 될 100만 원을 주식에 묻어놨다가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은퇴 시점이 만약에 한 1년 남았는데 이걸 공격적인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묻어놨다간 아무래도 필요한 시점에 가서 손해를 보고 써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 가서는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러자.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담고 어떤 채권을 담는지는 그거야 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뭐 더 특별하게 잘 골라 담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시점에 따라서 알아서 시간 조절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제가 봐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기라 이런 거군요. 투자 대상은 주로 그럼 어떤 거예요?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다고 하는데.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이걸 이제 비중을 섞어가면서 투자를 하긴 하는데 대상이 좀 재미난 게요. 국내 주식은 거의 안 담겨 있고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보면 해외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그런데 이것도 뭐 미국, 중국 이렇게 일정한 단일 나라를 골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골고루 나눠서. 그래서 이것 좀 저도 파는 광고를 봤는데 뭐 TDF 타겟 데이트 펀드 2030 그러면 2030년에 딱 은퇴하는 걸로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2040 그러면 2040년에 은퇴한다고 보고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 해당 시점이 되면 채권 비중을 한 70%에서 80%까지 늘리고 주식 비중은 20-30%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투자 대상 고르는 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는 시점은 우리가 맞춰서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달갑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빼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또. 거의 그런 의미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해보시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장기간 맡기세요. 이런 느낌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재간접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즉 미국에 보니까 이 타겟 데이트 펀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성화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자산운용사에는 미국에 있는 모 자산운용사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돈을 맡기시면 그쪽에다 알아서 갖다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불려줍니다. 이런 느낌의 그런 펀드들이 거죠. 펀드 매니저한테 맡겼는데 내 돈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다른 펀드 매니저한테 그 돈 어디 갔어요? 라고 묻는 거고 그 펀드 매니저는 잠깐만요. 한 다음에 또 다른 펀드 매니저한테 묻는 게 그게 재간접 펀드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분들이 아니 우리 노는 줄 아냐라고 싫어하실 수 있는데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런 거고 재간접 펀드가 우리나라에 돈을 넣으면 이 자산운용사에서 외국에 있는 다른 펀드에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뭐 다른 펀드보다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다른 펀드보다 많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수수료를 얼마나 더 받느냐 이 얘기겠는데요. 그렇죠. TDF 펀드의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일반적인 펀드하고 비슷한데요. 표면적인 수수료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 미만대인데 다른 펀드에 비해서 뭐 보수나 수수료가 낮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나 이거는 그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받아가는 보수고 말씀드린 대로 재간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 맡겼을 때 그 자산운용사에서 떼가는 보수도 여기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배달업체들 많죠. 저기 중국집에서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을 안 해주는 업체인데 심부름만 해주는 배달업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면 배달업체 수수료도 떼가고 짜장면 값도 떼가는데 여기에는 짜장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도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사실은 이렇게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직원들이 야 어디 좋은 종목 없나? 채권도 어디 좋은 거 없나? 하고 찾아서 이거 사자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펀드에 그냥 투자를 하면 또 그 펀드 매니저는 또 다른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기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겠죠. 세금은 별도로 더 많이 떼거나 적게 떼는 건 없어요? 이게 해외에 주로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가 않는데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것처럼 차익분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장기적인 좀 투자를 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2040년까지는 우리한테 맡기세요. 근데 그걸 일반 펀드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연간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이자 소득세인 15.4%가 아닌 그거보다 높은 세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일반 펀드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 30년 후에 네. 열심히 한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하게 연금 붓듯이 돈을 모았는데 뭐 한 넣은 돈은 4천만 원 정도인데 수익이 잘 나서 이게 1억이 됐다. 예. 그럼 6천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 15.4%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까지는 15.4%를 과세하더라도 나머지에 네. 대해선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과세하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펀드에 묻어뒀다가 10년 묻어뒀으니까 당연히 많이 올랐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많이 올랐으면 차익이 많을 텐데. 네. 잠깐만요. 저는 이거 10년 동안 한 거니까 연 수익률로 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네. 라고 주장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당신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세금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수가 있어서 네. 요걸 일반 펀드로 가입하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이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안에 넣어서 하게 되면 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도 낮고 혹은 중간에 혹시 몰라서 깨게 됐을 때도 15.4%가 아닌 1% 정도 높은 16.5%를 과세하지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신 이 TDF 뭐 2030, 2040 이런 펀드를 만약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네. 그냥 창구에 가서 바로 가입하지 말고 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연금저축 계좌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그 2030 펀드를 그 안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당장에 깨는 거는 뭐 1% 정도 좀 더 내더라도 이 장기 펀드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는 그 연금저축 펀드 그렇죠. 그 말이죠. 예. 그걸 가입하거나 네. 아니면 IRP 같은 걸 따로 가입해서 네. 그 안에다가 이 TDF를 담아라. 네. 다만 이제 IRP는 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네. 가입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 그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냐 안 받냐, 세액공제 혜택을 받냐 안 받냐는 연말에 가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다 담으면 세금을 덜 떼가니까.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 안에 다시 이걸 담고 네. 두 개의 껍질을 하고 예. 이거의 정체를 열어보면 또 이거는 펀드 매니저 재간접 펀드에 껍질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 겹 겨울에 옷 껴입듯이 여러 겹 껴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연금저축은 별도의 그 수수료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네. 번거롭더라도 유리할 수가 있죠. 예. 오늘 말씀하신 이거는 여러분들 가입하세요 좋습니다가 아니라 예. 이런 거 요즘 많이 팔고 다니는데 이걸 분해해 보니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유행하고 많이 뜨는 거일수록 우리가 권유받기가 쉬운데 네. 뭔지는 좀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네 라는 후회는 안 하시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중간에 찾아서 쓰려면 예. 보통 펀드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찾아서 쓰는 거는 뭐 아주 단기간에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별다른 뭐 벌칙 없이 그냥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혹시 다른 예외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펀드처럼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환매 수수료만 없으면은 중간에 꺼냈을 수는 있습니다. 꺼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뭐 IRP나 연금저축에 넣었다가 네.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연말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받은 건 토해내야죠.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토해내게 되니까 일단 있네요. 그러니까 중도에 해지할 것 같으면 그냥 일반 펀드로 가입하고 네. 오래오래 묻어놓을 것 같으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담아서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네. 가입하면 좋은데 혹은 세제 혜택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또 그런 페널티는 없으니까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제 혜택 선택 안 하려면 왜 여기다 넣어요? 요게 이제 세금적인 부분인데 네. 이 연금저축 계좌에 넣게 되면 저 세액공제 안 받을래요. 뭐 소득이 없어서 안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뭐 별도의 페널티나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 수익으로 붙었다. 그럼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 예.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16.5%를 과세하기 때문에 보통 이자 소득세보다는 높긴 하나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익이 많이 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리해 주니까. 분리해 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타겟 데이트 펀드가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건지 배웠는데
저 같으면 뭐 굳이 매력적이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귀찮다. 나는 도저히 이 주식이 뭐고 채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 중간중간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냥 묻어놓고 뭐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면 네. 맡겨놓도 좋으나 이게 무슨 혁신적인 느낌의 펀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려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동차를 샀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데 더 좋은 걸로 내가 만들고 싶으면 튜닝이라는 걸 하죠. 튜닝이라는 걸 또 많이 하도록 허용해야 튜닝 업계도 새로운 혁신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한다고 해서 점점 허용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최근에 자동차 튜닝을 하긴 하되 거기에 쓰는 부품은 기존 자동차 업체가 만든 부품만 써야 한다는 그런 규제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죠.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튜닝을 네. 하려는데 네. 튜닝하려면 이것저것 부품도 새로 이제 만들어서 붙이고 기존에 있는 거 띄어서 다시 다른 걸로 갈아 넣기도 해야 네네. 되는데 띄는 건 관계없지만 갈아 넣을 때도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부품만 넣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겠다는 물론 겁니까? 뭐 모든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온 제도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튜닝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많이 열어줄게. 네. 그런데 그중에 일부 개조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과 직결이 되니까 그걸 개조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회사가 만든 부품만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부위예요? 예를 들면 뭐 포일 드라이브 장치를 새로 넣는다든가 네. 구동 방식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크의 방식 자체를 조금 완전 바꾼다든가 네. 뭐 이럴 때는 자동차 회사의 제품만을 써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나오니까 자동차 회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썼을 때 안전이 확보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사후 책임 소재라든가 네. 또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겠네요. 듣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뭐 타이어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전륜 구동을 사륜 구동으로 바꾸고 싶기도 할 거고. 네,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네. 그 현실 세계에서도 사실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어요. 네. 하려면 또 거기서 사와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튜닝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지금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럼 하지 말란 얘기냐. 아, 제도 자체에다가 자동차 회사가 만든 부품만 써야 된다라고 조항이 넣어버리면 굳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새로 우리도 좋은 거 만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판로 자체가 아예 막혀버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전륜 구동이나 후륜 구동을 네. 사륜 구동으로 바꾸려면 네. 어차피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 사와야 되지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하면 어떤 중소기업이 나와서 우리는 이 사륜 구동으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튜닝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가 공급한 부품만을 써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버렸으니 네. 만들어봐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아예 안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에 들어간 것이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독소 조항이다. 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규정을 만든 뭐 정부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죠. 아무 부품이나 썼다가 이게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안전 문제가 확보된 자동차 회사의 부품으로 쓰라고 규정은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튜닝 업체에서 보기엔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자동차 회사가 네. 튜닝용 부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튜닝 회사 입장에서 보면 튜닝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뭐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세 규모 잡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애써 자동차 회사를 일부러 도와주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 회사가 뭔가 패키지 그래가지고 아예 튜닝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퍼포먼스 패키지, 네. 뭐 다이나믹 패키지 그래가지고 실제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튜닝 품목들을 네. 패키지로 엮어서 자동차에 붙여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판매가 될 수가 있으니 시중에서 하지 마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할게. 라고 하니까 결국은 큰 회사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자꾸 불만이 생겨서 튜닝을 하려고 하는데 부품이 없으면 네. 그냥 그럼 새 차 사야 되겠다. 다른 차로 할 테니 가능하면 튜닝해서 쓰지 말라는 그런 자동차 업계의 입김이 반영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안전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면 그렇다고 아무나 부품 만들어서 그냥 쓰세요 할 수는 없을 테니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내놓는 얘기가 뭐냐면 네. 인증 제도를 좀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세 기업이 좋은 기술력 갖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의 안전성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을 인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주면 얼마든지 대체 부품도 되고 여러 사람이 저렴하게 쓸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물론 지금도 튜닝 부품 인증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일정 자격과 시설을 갖추면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만들어 놓은 인증제들을 통해서 부품의 성능 기준을 높이면 중소기업이라도 얼마든지 이 사업에 진출이 가능하고요. 네. 이걸 뭐 자동차 회사가 우리가 안 다뤘기 때문에 서비스 못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반발이 있는데 그 반발조차 같이 합의해서 이 부품은 인증을 우리도 인정한다. 이렇게 해주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 참. 지금 그럼 예를 들면 튜닝을 하면 네. 튜닝을 해서 이것저것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사륜구동으로 바꾸기도 하고 네. 그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네. 그 자동차 회사 정비 공장에 가면 그 자동차 회사가 AS 기간에는 AS 그대로 해줍니까? 아니면 무슨 아주 다른 차를 만들어 버리셨네요. 안 해드려요. 그것과 이렇게 연관된 나옵니까? 부분은 해주지 않죠. 아, 안 해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튜닝 지금 허용 품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허용 품목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튜닝 품목 허용이 그 외관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크게 서비스랑 관련이 없어서 해주긴 해주고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엔진 쪽에 손을 댄다든가 또는 뭐 제동 장치나 조향 장치 쪽에 손을 댔을 때에 그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건 자동차 회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뭔가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증제도 강화를 우선 하고 그 인증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든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든 또 정부든 오케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라고 합의가 되면 네. 이제 서비스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은 자동차 수리나 정비할 때도 네. 부품을 쓸 때 꼭 순정품을 써야 되느냐. 네. 순정품이라고 하는 건 해당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낸 어디서부터 용어죠. 사온 그렇죠. 사실상 사온 거죠. 뭐 네네. 협력업체로부터 사와서 자기네들이 인증 도장 찍어서 만든 이 부품만 써야 되느냐. 네.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 이제 그 논리하고 비슷한데 네. 이게 뭐 디자인 특허가 원래 완성차 업체한테 있으니까 함부로 만들어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는 이 튜닝 부품에는 적용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튜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체 부품을 만들 때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몇 년 동안 개발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3년 지난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서 팔게 하면 과연 누가 돈 들여서 기술 개발을 하겠느냐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디자인 특허를 5년 정도 유지해 주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대체 부품 업계 쪽에서는 어쨌든 차 오래됐는데 비싼 부품 쓰는 것보다 조금 대체해서 좀 저렴하게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이제 3년만 인정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 맞는 것 같고 네.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 얘기 맞는 것 같고 그렇네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올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런 식으로 일종의 벌칙금 내릴 거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기재부는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발주업체가 갑이고 협력업체가 을이면 발주업체에 가는 부담 다 협력업체에 떠넘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현금으로 3억 받아갈래 뭐 저 어음으로 3억 1,000짜리 받아갈래 하다가 네. 어음 발행이 안 되면 뭐 더 값을 깎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 부담금이라는 게 원래 도입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도리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업체들에게 다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굳이 이걸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도 부담이 하청업체 쪽으로 내려갈 것 같기는 한데 네. 기왕 내려가는 부담이면 한번 해보죠.
어음 받나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발행액의 0.1% 정도를 부담금으로 하자라고 지금 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간 어음 발행 규모가 전자음이 한 500조 원 되고 나머지가 또 한 500조 원 돼서 거의 1000조 원 규모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뭐 한 1조 원 정도의 부담금을 이제 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모아서 다른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만약에 단계적 지금 당장 폐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시장에서 해보는 게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보이고 있고 언론들에서는 또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한다. 1조 원이나 증가한다. 또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 조금 증가한다는 뜻일 테고. 네. 정부가 걷어가서 쓸 게 아니라 정부가 걷어다 놓고 어음으로 많이 받은 2차, 3차 하청업체한테는 좀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기업한테 뭔가를 발주하는 발주처가 네. 현금으로 그때그때 주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대기업은 또 현금으로 받아놓고 2, 3차 업체한테 주는 건 관행이니까 어음 줄게요 하고 어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어음이라도 못 받아서 날린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사실은 뭐 명확하게 보면 이 어음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어음을 바로 등록을 하면 세입자들도 혜택이 좀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내가 세대로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오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번 세입자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도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네. 기업 어음 발행 부담금이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네, 기재부는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것 같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보통 이제 결제를 해줄 때 네. 현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 정도는 이 결제 대금을 어음으로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네. 어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 뭐 3개월 뒤 또는 6개월 뒤에 내가 현금으로 줄게라고 일종의 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도 이 어음이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단계 하나로 이 어음 발행 부담금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중기벤처부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그건 만약에 대기업이 어음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일종의 부담금을 신설을 해서 돈을 좀 내도록 하겠다. 뭐 과징금 성격의 부담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음 발행하지 말고 현금으로 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걸 하려고 이제 기재부 쪽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재부 쪽에서 이와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어요. 부담금이 어음 발행을 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협력업체에 이 부담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시행을 해봐야 별로 실익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다시 중기부에 내려보냈다. 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겠죠. 네. 그 아래에 하청의 재하청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하청업체한테 돈 줄 때 현금으로 자꾸 안 주고 어음으로 주면 1년 동안 당신들이 어음 얼마나 발행했는지 쭉 계산해 놨다가 그 발행금에 뭐 몇 발행하는 게 관행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니 한 3개월 후에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음을 끊어주거나 6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어음을 끊어주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시장의 원칙은 대기업이 자금 조달을 다른 데서 해야죠. 이자를 주고라도 자금 조달을 하고 물건 사온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어음이라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고 돈이 궁한 중소기업들은 뭐 거래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걸 받아서 다시 은행이나 시중으로 가서 6에서 7%의 할인을 받아서 결국은 현금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가도 더 낮아지는 뭐 영향도 있고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면 기업 어음을 발행하든가 사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한번 고민되고 추진됐던 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음 발행 부담금이라는 게 1997년도에 한 차례 추진이 됐었어요. 이때도 이제 어음 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을 문 닫게 한다. 이 당시엔 더군다나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나갈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담금을 만들자라는 추진이 됐었는데 이 당시는 어음 발행 금액의 0.03%를 물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0.1%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때도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준다라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이때도 이게 도입이 안 됐거든요. 네. 이번이 두 번째 추진인데 기재부하고 지금 중기부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어음이라는 걸 법으로 못 짓게 아예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왜 어음은 허용해 놓고 뭐 또 부담금을 주느냐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아예 이러면 자칫하면 신규 사업 시작했다가 부도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사업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어떻게든 어음으로 좀 돌릴 수 있다면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참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심은 지난번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항소가 들어가서 2심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지목돼선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고요. 이제 그 2심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 앞서 1심에서 나왔던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줄 것이냐 도리어 좀 늘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1심에서는 일단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 특검 쪽에서 주장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목조목 다 명확한 청탁은 있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겼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심 결심 공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네. 명확하게 청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묵시적인 청탁이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일 이제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그게 핵심이군요. 예, 어떤 게 나올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쟁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냈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은 좀 칼을 간 상황이죠. 이것도 유죄다라고 특검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청와대가 내라고 하니 다른 기업들도 다 낸 거고 뭐 특별히 삼성이라고 해서 더 잘못한 건 없다 이런 판결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서 낸 거지 자의적으로 네. 우리가 낸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특검 쪽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대가를 바라고 낸 것이었고 독대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선 이런 의사가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글쎄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돈만 냈는데 왜 여기선 말을 냈느냐 하는 차이도 좀 네.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뭐 판결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년에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예고를 하는 예정일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27일 발표니까 내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내년에 어느 정도 성장률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냐가 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3% 성장률 달성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3% 성장률을 그대로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건입니다. 기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처벌이 아주 강해서 더 무서워하지요. 배터리가 오래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외신을 보니까 미국 안에서만 벌써 4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요. 이스라엘 소비자 2명도 이스라엘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계획적 진부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장나도록 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이전과는 달리 기계가 굼뜨게 잘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쓰다 보면 그래서 신제품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전략이죠. 이번에도 애플이 그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지금 애플의 배터리 사태도 일종의 계획적 진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걸 직접 확인하게 된 소비자들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조작했던 독일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의 속임수 경영은 잠깐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 여전히 많은 것 같지요? 예, 12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올해 자산운용업계가 가장 공들였던 상품 중에 하나가 TDF라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다네요.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건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점들 골라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질문 보내오셨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